이육사의 광야, 그 다음에 박용래의 울타리박 두 작품 설명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육사부터 설명할게요. 자, 광야는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 국토, 뭐 우리나라 이런 의미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고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하시고. 자,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세 줄까지는 뭐예요? 과거죠. 아주 오래전 옛날 과거의 시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 여기 지금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현재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천고의 뒤란 단어를 통해서 미래임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국토의 과거, 현재, 미래형을 슬슬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갑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까마득한 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태초 정도로 얘기하면 되죠. 아주 오래전 옛날, 이 지구가 처음 생겨날 때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보통 우리가 개천이라고 표현해요. 이 나라가 이 광야가 시작한, 광야가 열린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우리 계속해서 나올 건데 서리법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닭 우는 소리는 생명의 기척이라고 보통 많이 흔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명의 기척이라는 건 인간이 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리적 표현인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바다를 연모했대요. 자, 주체는 산맥인데 이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렸어.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화류법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연모했다는 부분은 의인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차마 이곳은 어디? 광야.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를 범하지 못했다, 침범하지 못했다는 건 여기가 바로 뭘 드러내는 표현? 광야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광야는 너무너무 신성해서 어쩔 수 없었다, 여기를 침범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끊임없는 광음은 밑에 설명 있습니다만 빛광자의 그늘음자가 합쳐져서 시간의 의미, 세월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얘는 융합합성어겠지.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자, 시간을 계절이 피어서 졌어요. 피어서 졌다는 건 원래 꽃이 피어서 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지런한도 의인법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어서 졌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뭐로 정리하게 되냐면, 자, 광음, 시간의 흐름을 피어서 진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 역시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구체화시켰지. 자, 이 부분을 요걸 우리는 추상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추상의 구체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큰 강물은 뭐예요? 역사야.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도 나오죠? 마지막 가사 기억나냐? 역사는 흐른다예요. 역사는. 강물하고 역사는 유사한 점도 많고요. 강에서 역사가들이 비롯되기도 했고, 이게 길을 열었다라는 얘기는 드디어 여기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과거. 과거는 뭘 의미한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광야에서 이렇게 형성된 광야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이제 이걸 시대를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가 생겨난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현재로 왔어요. 눈 내리고. 눈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이육사시에서 눈은 항상 부정적 의미를 뜻해요. 왜냐하면 겨울이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눈은 뭐가 되겠어요? 일제강점기의 시련, 고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자,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답니다. 눈이 내리는 상황에 매화향기가 있어요. 자, 매화는 언제 피는 거? 봄에 피는 꽃. 게다가 매화는 대표적인 지조절개의 식물 중 하나예요. 우리 사군자라 그러지? 사군자 중에 맨 첫 번째 거잖아. 매화를 왜 지조절개에 있다고 하냐면, 아직도 눈이 남아있을 때, 잔설이 남아있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핀다고 해서 매화가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 근데 이 지조가 있다는 얘기야. 즉, 독립의 의지 같은 걸로 치환해 시켜줘도 됩니다. 이 독립의 의지, 혹은 뭐 봄의 기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있어요? 홀로 아득해요. 많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걸로는 봄을 완전히 부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내 여기 가난한 노래씨를 뿌려라.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이 스스로에게 하는 명령은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 희생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희생양 모티프 이런 거 드러난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씨를 뿌렸는데 이걸 자기가 거두려고 뿌린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누가 걷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거두잖아.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둬도 좋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의 이런 일을 위해서 나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이것밖에 못해요. 뿌려라 밖에. 물론 단호하게 의지합니다. 의지적입니다. 다시 천고의 뒤. 그냥 미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천고의 뒤라는 건. 다시 천고의 뒤. 세월 뒤에 시간의 흐름이 지나고 나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백마는 또 한 번 더 신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은 백마를 타야 되거든. 자,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구해줄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의 후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육사 자신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도 하겠지. 하지만 여기 이제 희생양 모티프가 나와 있는 부분을 따지면, 뒤에 이걸 가져온 후손이, 이 광야에서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뭐를? 자기가 여기 뿌렸던, 아까 뭐? 요건 다른 색으로 볼까요? 여기 노래씨를 뿌린다고 했지? 이걸 어떻게 해요? 슉. 부르게 하죠. 뿌린 건 누구야? 내가 뿌렸어. 부른 건 누구야? 백마 타고는 초인이야. 그러니까 희생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조는 독백이에요. 뭐 말을 건네거나 대화체도 아니고 독백적 어조가 들어갈 거고요. 하지만 아주 강인한 어조를 통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몇 가지. 자, 들렸으랴, 으리라, 열었다, 뿌려라, 하리라. 온율 형성하는 거 보이죠? 온율 형성은 가장 기본적 요소니까 잘 체크하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시, 박용래 울타리 밖을 볼까요? 박용래 시인의 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자연과 관계된 시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여기는 좀 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한번 쭉 확인해 봅시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 왜 하필 마늘쪽이에요? 왜 하필 마늘쪽? 이 사람이 마늘쪽을 갖고 온 이유는 뭐겠어? 이거 자체가 고향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시골이에요. 도시가 고향인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향수,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붙잡게 될 때는 고향이라는 건 항상 뭘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시골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시골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늘쪽 같은 거 나오는 거지. 응? 왜 옮겨지냐? 이렇구나. 자, 이 고향의 소녀와 그 다음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 한여름 동안 왜 알몸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런 순수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에는 이런 소녀, 이런 소년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같이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처럼처럼 의식해도 되고 함께로 의식해도 돼요. 만약에 이걸 처럼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색깔을 좀 바꿀까요? 자, 이걸 처럼으로 해석하면 얘네처럼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처럼이 아니라 함께로 해석하면 얘네들과 함께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렇게 해석돼요.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나? 자, 이게 대상이 누구냐가 좀 달라지거든요.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소년과 소녀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함께로 해석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냐면, 얘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하고 같이 낯설고 사랑스러운 속성이 있는 들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처럼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함께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요. 처럼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년도 있고 소녀도 있고 소년도 있고 이런 것들처럼 낯설고 사랑스러운 들길이야. 그러니까 소년도 소녀도 들길도 낯설고 사랑스러운 거야. 정확하게 합시다. 자, 소녀, 그 다음에 처럼 낯설고 사랑스러운 들길이냐, 아니면 자, 소녀가 먼저지. 소녀와 함께 낯설고 사랑스러운 들길이냐. 이러면 여기는 별개가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있고 낯설고 사랑스러운 들길이고, 이렇게 낯설고 사랑스러운 들길이니까 낯설고 사랑스러운 건 소년, 소녀, 들길,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 길은 어디야? 여기 들길이잖아. 이어가는 거야.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다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자연의 모습이야. 이 동네에 있던 자연의 그 모습 그대로야. 그렇게 반복됐어. 운율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행가리가 들어가네. 행을 나누네. 왜? 여기다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지. 그리고 연을 끊어버렸어. 연을 끊고 어떤 단어를 넣었어? 천연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시의 핵심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어디로 집착되는 거야? 여기로 집약되는 거야. 천연이에. 천연이에 그냥 싹 들어오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천연한 마을의 모습인 거야. 이 천연하다는 건 완전히 자연스럽다 이런 말과 굉장히 유사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세부 설명을 더합니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여기 제목이 울타리 밖이잖아. 울타리 밖에 화초를 왜 심어요? 예전에 얘기 드렸는데. 그죠?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내 집이 아닌 곳에도 화초를 심어. 왜? 이 마을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곳이야. 그냥 한 마을이 몽땅 다 하나의 가족 같은 거야. 오래오래 잔광이, 빛이 남아있는 빛이거든. 이 해질 무렵에 남아있는 빛. 그 빛이 눈이 부셔. 이게 찬이지.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떠. 왜? 이 마을은 참 어떤 동네야? 좋은 동네거든. 아름다운 동네거든. 그리고 천연한 동네거든. 자, 두 개의 시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 적당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비슷한 점이라면 운율에서 일단 비슷한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운율에서는 여기 다, 그 다음에 다 보이나요? 여기는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보이네. 운율 형성은 문제로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시로 넘어갈게요.